악당이라고 했습니다. 1700년 동안이나요. 배신자라고 했었는데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책도 소설도 영화도 전부 같은 말을 했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그가 남긴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을 살려줬어요. 백성을 먹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시를 썼는데요. 죽기 직전에도 시를 남겼습니다. 악당이 왜 시를 썼을까요? 한 번은 통했습니다. 모두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칼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리고 그가 진짜 원했던 게 밝혀지는 순간 1700년간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당이라고요.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충신들을 죽였고 권력을 탐했어요.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악당이 시를 썼거든요. 전쟁터에서요.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와중에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달을 보며 시를 썼어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글을 남겼는데요. 악당치고는 이상했습니다. 서기 15년이었어요. 한나라 말기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나 있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군벌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땅을 빼앗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였어요.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굶어 죽고 전쟁에 죽고 병으로 죽었어요. 길에는 시체가 가득했는데요. 마을은 불탔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어요. 어른들은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백성을 돌보지 않았어요. 군벌들은 자기 살기 바빴거든요. 땅을 더 빼앗으려 했고 군대를 더 키우려 했습니다. 백성은 그냥 도구였어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었고 군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20살이었습니다. 가문은 나쁘지 않았어요. 환관의 양손자였는데요. 당시 환관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환관 집안이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 청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눈으로 보이는지를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2살에 관직에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달랐는데요. 부임한 첫날 규칙을 세웠어요. 신분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법 위에 있었거든요. 황실 친척이면 뭘 해도 됐어요. 귀족이면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건드렸어요. 황실 친척이 밤에 사람을 때렸습니다. 청년은 잡아들였어요. 신분을 봐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처벌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황실이 항의했습니다. 귀족들이 압박했어요. 어떻게 황실 친척을 감히 라고 했는데요.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라고 했어요. 결국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퍼졌어요. 신분을 보지 않고 법을 지킨 사람이 있다고요.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는데요. 청년은 군대를 모았어요. 싸웠습니다. 이겼는데요. 그리고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런데 커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군벌들은 땅을 빼앗으면 세금부터 걷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땅을 빼앗으면 먼저 농사를 짓게 했거든요. 병사들이 밭을 갈았습니다.
버려진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백성들이 먹어야 군대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둔전제였어요. 전쟁터에서 농사를 짓는 거였는데요. 병사들이 먹었고 백성들이 먹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적들을 죽였어요. 냉혹하게요. 배신한 사람은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저항하는 세력은 무너뜨렸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점점 커졌어요. 훗날 사람들이 그를 악당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가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가 다스리는 땅에서는 법이 살아있었어요. 조금 더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을 쓰는 군인. 수십만 군대가 맞붙어 있었어요. 창과 칼이 부딪혔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피가 강을 이뤘는데요. 그 한가운데서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시를 쓰고 있었어요. 장수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시를 쓰느냐고 했는데요. 그는 웃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시를 쓸 마음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군인이었어요. 서기 208년이었습니다. 적벽이었는데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였어요. 그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나라와 촉한 연합군과 맞붙었는데요. 이기면 천하가 하나가 됐어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길 거라고요. 군대가 강을 따라 늘어섰어요. 배들이 빼곡했는데요. 북쪽 병사들이었습니다. 수전에 약했어요. 하지만 숫자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그는 뱃머리에 섰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달이 밝았는데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를 읊었습니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구나. 나무를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가지가 없도다. 장수들이 들었습니다. 뭔가 슬픈 시였는데요. 이기러 가는 사람이 왜 저런 시를 쓰냐고 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을 봤어요. 그런데 한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 시는 불길하다고 했어요.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간다는 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요. 다른 시를 지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창을 들어서 그 장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마셨어요. 그 장면이 유명했습니다. 단가행이었어요. 그 시의 이름이었는데요.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빠르고 그래도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악당이 쓴 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쓴 시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바람이 바뀌었어요.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오나라 쪽에서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번졌어요. 배들이 탔습니다. 병사들이 강에 빠졌어요. 100만 대군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적벽에서 졌습니다. 천하를 하나로 만들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는 도망쳐야 했는데요. 도망치는 길에 웃었다고 합니다. 졌는데 웃었어요. 왜 웃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효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봉효는 그의 책사과가였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패배한 순간에요. 장수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죽을 위기인데 왜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냐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는 순간에 친구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돌아왔어요. 재정비했습니다. 군대를 다시 키웠는데요. 그리고 계속 나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쪽을 먼저 정리했어요. 오한족을 쳤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오한족은 북쪽 오랑캐였어요. 당장 급한 적도 아니었습니다. 힘든 원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원소의 아들들이 오한족에게 도망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후한을 없애려 했던 거였는데요. 이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갈석산에 올랐습니다. 바다가 보였는데요. 또 시를 썼어요.
동쪽으로 갈석산에 올라 창해를 바라보노라. 물은 넘실넘실, 산섬들이 우뚝 솟아있네. 나무는 우거지고 온갖 풀이 무성하네. 가을바람은 쓸쓸히 불어오고 큰 파도가 용솟음친다. 군인이 쓴 시가 아니었어요.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시를 계속 썼을까요? 전쟁이 끝나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꿈이 시 속에 있었거든요.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이 편히 사는 나라였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였는데요. 그 꿈을 시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문제였어요.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만 대 2만이었습니다. 모두가 졌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거든요. 원소의 군대는 10만이었어요. 그의 군대는 2만이었는데요. 5배였습니다. 식량도 달랐어요. 원소는 넉넉했는데요. 그는 부족했습니다. 군대 사기도 달랐어요. 원소 쪽이 높았는데요. 어떻게 봐도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장수들이 흔들렸어요. 싸우면 진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협상하자고 했는데요. 몇몇은 몰래 원소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나중을 대비한 거였습니다. 조조가 지면 원소 편이 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알았어요. 편지들을 모았는데요. 읽지 않았습니다. 불에 태웠어요. 장수들이 물었습니다. 왜 태우시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원소가 강할 때 나도 흔들렸었다고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했습니다. 장수들이 조용해졌어요. 자기도 흔들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태웠습니다. 탓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서기 200년이었어요. 관도였는데요. 두 군대가 맞섰습니다. 원소가 밀어붙였어요. 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계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순욱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했어요. 버텨야 한다고 했는데요. 원소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허유였습니다. 원소의 책사였는데요. 원소에게 밉보여서 도망쳐 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맨발이었는데요. 급하게 온 거였어요.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원소의 군량 창고 위치였어요. 오소였는데요. 거기만 치면 원소 군대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장수들이 말렸어요. 함정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소가 보낸 첩자일 수 있다고 했어요. 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는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5,000명만 데리고요. 밤에 몰래 갔어요. 원소군 복장을 하고 갔는데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2만 명 중에 5,000명이 빠지면 본진도 위험했어요. 모든 걸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원소군을 만났어요.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원소 장군의 명령으로 오소를 지키러 간다고 했습니다. 믿었어요. 통과했습니다. 오소에 도착했어요. 창고가 있었는데요. 경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기습했습니다. 불을 질렀어요. 원소의 군량 10만 섬이 불탔는데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연기가 본진에서도 보였어요. 원소 군대가 패닉에 빠졌어요. 군량이 없으면 싸울 수 없었거든요. 병사들이 흔들렸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총공격을 했습니다. 2만이 10만을 쳤어요. 무너졌습니다. 10만 대군이 2만에게 졌어요. 관도대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역전승이었는데요. 이후 1000년이 넘도록 병법서에 나오는 전투가 됐어요. 원소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죽었는데요.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소 진영에서 편지들이 나왔어요. 원소와 내통하던 사람들의 편지였는데요. 아까 태운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조조 진영 사람들이 원소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이번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수들이 긴장했습니다. 처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역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장수들이 물었어요. 왜 또 태우시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원소가 강할 때 나도 확신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탓하겠냐고 했어요. 이긴 마당에 지난 일을 캐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퍼졌어요. 2번이나 태웠습니다. 2번 다 탓하지 않았어요. 처벌이 아니었는데요. 용서가 사람을 묶었습니다. 그 뒤로 배신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어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관도대전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장 강한 적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우를 살려줬습니다. 적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천하 제일의 장수가요. 관우였어요. 유비의 의형제였는데요. 당대 최강의 무장이었습니다. 창을 들면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전장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군사들이 도망쳤는데요. 키가 구척이었고 수염이 아름다웠습니다. 눈은 봉황의 눈이었고 눈썹은 누의 눈썹 같았다고 했어요. 그 관우가 포로가 됐습니다. 서기 200년이었어요. 유비가 도망친 뒤였는데요. 관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어요. 2 형수가 있었거든요. 유비의 부인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했어요. 조건을 달았는데요.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둘째, 2 형수를 예우로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유비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장수들이 말했습니다. 건방진 항복이라고 했는데요. 저 조건 다 들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적장이 무슨 조건을 다냐고 했는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장수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우 같은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런 의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사람이 된다면 죽어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좋은 집을 줬어요. 매일 잔치를 열었는데요. 선물을 보냈습니다. 사흘의 소연, 닷새의 대연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사흘마다 작은 잔치, 닷새마다 큰 잔치를 열었다는 뜻이었는데요. 관우는 즐겼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항상 유비가 준 칼이 걸려 있었어요. 밤마다 그 칼을 봤는데요. 형수들을 모시고 유비를 기다렸습니다. 명마를 줬어요. 정로였는데요. 천하의 명마였습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말이었어요. 관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말은 주인을 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유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역시 관우라고 했어요. 명마를 받아서 적에게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는데요. 그 당당함이 좋았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어요. 저 사람 마음이 없다고요. 언젠가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좋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해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예상대로였어요. 유비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관우가 찾아왔어요. 떠나겠다고 했는데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보내줬어요. 황금을 줬는데요. 관우가 돌려줬습니다. 비단을 줬는데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점포 한 벌을 줬는데요. 관우가 받았습니다. 말에서 내리지 않고 창으로 받아서 걸쳤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관우는 관우로구나 라고 했는데요. 길을 열어줬습니다. 신하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보내주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아니면 죽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각자 주인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관우의 주인은 유비라고 했습니다. 그 의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내가 관우를 얻지 못하는 건 운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퍼졌습니다. 천하예요. 조조가 관우를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퍼졌는데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적장을 저렇게 대접하고 보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모았어요. 저 사람 밑에 가면 의리를 안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고요. 배신해도 탓하지 않는다고요. 뛰어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관우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그보다 많은 인재들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우가 돌아왔습니다. 적으로요. 적벽에서 졌어요. 100만 대군이 불에 탔는데요.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길이 여러 갈래였어요. 화용도 길을 택했는데요. 그 길목에 관우가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막고 있었어요. 군사들이 떨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관우가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길을 비켜줬습니다. 옛날에 살려준 은혜를 갚은 거였어요. 관우를 살려줬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 선택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것이 돌아온 거였어요. 악당이라면 처음부터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살려줬어요.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기를 살렸는데요. 그런데 그 무렵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적이 아니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순욱이 반대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요. 순욱이었어요.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는데요. 젊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당시 원소 밑에 있다가 나왔어요. 원소는 그릇이 작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얻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순욱은 뛰어났어요. 전략을 짰는데요. 인재를 추천했습니다. 곽가도 순욱이 추천했어요. 정욱도 순욱이 소개했는데요. 조조 밑에 있는 뛰어난 책사들 대부분이 순욱의 손을 거쳤습니다. 한나라의 장량이라고 불렸어요. 장량은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운 최고의 책사였는데요.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욱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한나라였습니다. 순욱은 진심으로 한나라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조를 선택했습니다. 조조가 한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의병을 일으키고 황제를 모시고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이라고 봤는데요. 그 믿음으로 20년을 함께했습니다. 관도대전도 함께였어요. 군량이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였는데요. 순욱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했어요. 버텨야 한다고 했는데요. 원소도 곧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믿었어요.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는데요. 순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순욱이 있었습니다. 판단이 흔들릴 때마다 순욱이 말했어요. 방향을 잃을 때마다 순욱이 잡아줬는데요. 그냥 책사가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212년이었어요. 위공이 되려고 했습니다. 공작 자기였는데요. 황제 아래 가장 높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사실상 황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하들이 권했어요.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공로가 있으시니까요. 나라를 위해 이만큼 하셨으니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욱이 반대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짧은 편지였는데요. 본래 의병을 일으킨 것은 한나라 왕실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성스럽고 정직한 군자의 뜻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웠는데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그 편지를 오래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순욱을 비판했어요.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게 뭐냐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했습니다. 배은 망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욱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한나라를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처음부터 틀린 거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은 달랐어요. 같은 길을 걸었는데요. 같은 꿈을 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를 지키는 게 꿈이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한나라를 지키는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천하를 하나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 꿈을 위해서라면 한나라도 넘어서야 했는데요. 그게 달랐습니다. 결국 순욱은 그에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받았다고도 했는데요. 빈 그릇을 보내줬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뜻이었는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했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오래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요. 밥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곽가가 먼저 죽었어요. 38이었는데요. 오한 원정길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도 봉효가 있었다면 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순욱이 갔어요.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어요.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갔습니다. 위공이 됐어요. 위왕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어요. 뭔가 쓸쓸해졌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호탕하게 웃었는데요. 웃음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시를 썼어요. 짧은 시였는데요. 나이 들어가니 기쁨이 줄어드는구나. 세월은 흘러가고 사람은 떠나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장수들이 그 시를 읽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아들 문제가 생겼는데요. 조비와 조식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조식을 더 좋아했는데요. 시를 썼거든요. 자기처럼요. 그런데 선택은 달라야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칠보시.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조비와 조식이었어요. 조비는 맏아들이었는데요. 정치를 알았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았어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는데요. 냉정했습니다. 계산적이었어요. 조식은 달랐어요. 시를 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글을 보면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는데요.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했는데요. 자유로웠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조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좋았습니다. 한때는 조식을 후계자로 생각했어요. 뛰어났거든요. 시만 잘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알았어요. 사람도 끌었는데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술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조식이 술을 마셨어요. 취해서 나타났는데요. 실망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반복됐는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술이 문제였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때 없었어요. 그리고 조비를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조식이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록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두 사람 모두를 바꿨습니다. 조비는 더 냉정해졌어요. 후계자가 됐으니까요. 지켜야 했습니다. 동생을 경계했는데요. 조식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위협이 됐어요. 조식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후계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책임이 줄었어요. 더 술을 마셨는데요. 더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였습니다. 서기 220년이었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조비가 황제가 됐는데요. 위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조식을 불렀어요.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는데요. 조식이 들어왔어요. 형의 눈빛을 봤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조비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왕께서 항상 너의 재주를 칭찬하셨다고 했어요. 나는 믿지 않았는데요. 오늘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식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조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7걸음을 걸으면서 시를 지어라. 짓지 못하면 죽인다. 7보시였습니다. 7걸음 안에 시를 지으라는 거였어요.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하되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어요. 조식이 멈췄는데요. 형의 눈빛을 다시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이유가 생기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는다. 두 번째 걸음이었어요. 콩은 솥 안에서 울고 있다. 세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본래 같은 뿌리에서 났는데. 네 번째 걸음이었어요. 왜 이리 급하게 볶아대는가? 네 줄이었습니다. 7걸음이 끝나기도 전에 완성됐어요. 신하들이 조용했습니다. 콩깍지와 콩이었는데요. 같은 뿌리에서 난 형제였어요. 그런데 콩깍지가 콩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시로 말했습니다. 조비가 그 시를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신하들도 조용했어요.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7보시가 퍼졌어요. 천하예요. 사람들이 들었는데요. 형제가 서로 죽이려 했다는 걸요. 그런데 동생이 시 한편으로 살아남았다는 걸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도 시를 썼으니까요. 전쟁터에서요. 달을 보며요. 친구를 잃고 나서요. 그 아버지의 피를 아들이 받았던 거였습니다. 시를 쓰는 피였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는 피였는데요. 그게 악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피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시였어요. 죽기 직전에 썼는데요. 그 시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늙은 천리마.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220년이었어요. 나이 65이었는데요. 당시로서는 노인이었습니다. 두통이 심했어요. 잠을 못 잤는데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손권을 치러 나갔는데요. 장수들이 말렸어요. 지금 몸 상태로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쉬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멈추면 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멈추지 않아야 했어요. 지도자가 약해 보이는 순간 모든 게 흔들렸거든요. 적들이 기회를 노렸어요. 내부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낙양으로 돌아왔는데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화타라는 의사가 왔습니다. 머리를 열어서 치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는 거절했어요. 의심했습니다. 머리를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어요. 화타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통도 낫지 않았는데요. 몸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시를 썼습니다. 귀수수였어요. 거북이가 오래 산다는 뜻이었는데요.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오래 살지만 끝내 죽는다. 뱀은 안개를 타고 다니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늙은 천리마는 마구간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천리를 달린다. 장수들이 그 구절을 들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는데요. 늙은 천리마였습니다. 마구간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못 달렸는데요. 하지만 마음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이야기였어요. 몸은 늙고 병들었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백성들이 편히 살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 못했어요.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말로는 못하는 것들을 시로 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열사는 만년이 되어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 열사였어요.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당이 아니었어요. 그냥 뜻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가 마지막이었어요. 얼마 뒤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언이 이상했어요. 나라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도 없었어요. 후계자에게 당부하는 말도 없었는데요. 대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향로와 남은 향은 아내들에게 나눠주어라. 향로였어요. 천하를 호령한 사람의 유언이었는데요. 아내들에게 향로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남은 옷감은 팔아서 생활비로 쓰거라. 여러 시녀들도 제가 하도록 하여라. 자식들을 낳은 이들도 마찬가지다. 옷감이었습니다. 시녀들의 제가였어요. 황제 같은 사람의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장의 유언이었어요. 남편의 유언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가족이 걱정됐던 거였어요. 자기가 없어지고 나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요. 그게 마지막에 떠오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내 무덤은 척박한 땅에 쓰거라. 금이나 옥을 넣지 마라. 권력자들은 큰 무덤을 만들었어요. 금은 보화를 가득 넣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무덤으로 증명했는데요. 그는 거꾸로 했어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무덤이 크면 도굴당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검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죽어서도 현실적이었어요. 서기 220년 정월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어요. 65살이었는데요. 낙양에서였습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장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는데요.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울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승상께서 평생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조비가 뒤를 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한나라를 없애고 위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죄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황제의 시호였어요. 아버지는 황제가 되기 싫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들이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살아서 원하지 않았던 것을 죽어서 얻은 겁니다. 역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1700년을 건넜습니다. 악당으로요. 하지만 1700년 동안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그게 지금 이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였는데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자는 잊혔습니다. 위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조비가 황제가 됐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나라였는데요. 그 위에 황제 자리를 올렸습니다. 잘 됐을까요? 아니었어요. 조비는 뛰어났습니다. 정치도 알았고 시도 썼어요.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만든 신하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하들이 아버지를 따랐지 아들을 따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사마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계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마이는 신하로 둘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뛰어나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마이가 결국 위나라를 삼켰어요. 아버지 죽고 40년 뒤였습니다. 손자 사마염이 황제가 됐는데요. 위나라가 끝났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는 사라졌는데 사람이 남았거든요. 역사에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악당으로요.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악당 주인공이 됐어요. 나관중이 썼는데요. 유비를 주인공으로 만들면서 그를 악당으로 그렸습니다. 1000년이 넘게 악당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악당인데 왜 좋아하냐고 했는데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었어요. 그 냉혹함, 그 영리함, 그 시, 그 유언이었거든요. 악당 같지 않았어요. 관도대전에서 편지를 태웠습니다. 관우를 살려줬어요. 순욱의 반대를 들었는데요.
칠보시에서 아들의 재주를 알아봤습니다. 죽으면서 향로를 나눠주라고 했어요. 이게 악당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잘못도 있었어요. 실수도 있었습니다. 냉혹한 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7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들은 잊혔어요.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조비가 황제가 된 위나라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는 것 같았지만 이겼습니다. 악당 같았지만 악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1700년을 건넜는데요. 그 이름은 조조였습니다. 자는 맹덕이었어요. 위무제라고도 불렸는데요. 1700년 동안 악당으로 불렸지만 1700년 동안 사람들이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국과 닮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한국을 생각해봤습니다. 작은 나라였어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요. 중국이 있었고 일본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있었고 미국이 있었어요. 늘 눌렸습니다. 침략당했어요. 식민지가 됐습니다. 전쟁을 겪었는데요.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어요. 그 과정이 조조와 비슷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2살 청년이 법을 세웠던 것처럼 한국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했어요. 조조가 둔전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도 없는 자원으로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조조가 관도에서 2만으로 10만을 이겼던 것처럼 한국도 말이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어요.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세계 13위 경제 대국입니다. 반도체가 세계를 먹었어요.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봅니다. 음악이 세계 차트에 올라가는데요. 영화가 아카데미를 받았습니다. 이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요. 한국을 침략했던 나라들이요. 하지만 그 나라들이 지금 한국 것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조조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조조가 시를 쓴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결과를 남기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남기려 했던 거였어요. 전쟁은 끝납니다. 나라도 사라져요. 이겼던 사람들도 잊히는데요. 하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늙은 천리만은 마구간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천리를 달린다고 했는데요. 한국이 딱 그랬습니다. 작은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계를 달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눌려 있었지만 마음은 일어서려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세계에 닿고 있습니다. 조조는 1700년 전에 시를 썼어요. 한국은 지금 그 시를 살고 있는 겁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나라로요. 그런데 조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한국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우였어요. 의리로 살고 의리로 죽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의리가 사실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였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